이제 구정도 지나고 진정 2025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한 한 해 되시기 기원드립니다. 항상 새해가 되면 한 해의 계획과 목표들을 많이 세우시죠. 저 또한 신년 때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주로 캐리어에 관한 계획을 세우곤 했어요. 하지만 올해는 조금 다릅니다. 저와 만나는 사람들이 저희 말로 인하여 위안을 받고 마음 따뜻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겉으로 보여지는 그 사람의 미소가 진정 그 사람의 마음 상태인지 상대방의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저희 엄마가 낭독하셨던 책 중에 삶에 대해 돌아보게 되고 인간관계에 대하여 생각하게 해주는 두 책 낭독 오디오북을 연결하여 올렸습니다. 그러면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삶에는 수많은 처음과 마지막이 있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처음과 가장 마지막은 탄생과 죽음이다. 이 시작과 끝만큼은 내가 아닌 타인의 기억으로 남는다. 탄생은 내 의지와 무관하게 맞는 것이지만 죽음만큼은 준비할 수 있다. 언젠가 분명히 죽음의 순간이 온다는 건 사실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점이 몹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준비할 수 있는 죽음을 어쩌다 갑자기 맞는 죽음으로 끝내고 있는 게 아닐까 싶다. 오늘은 서울대 병원 종양내과 전문의 김범석 선생님의 에세이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중에서 일부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저자는 현재 서울대 안병원 18년차 종양내과 전문의로 항암 치료를 통해 암 환자의 남은 삶이 의미 있게 연장되도록 암 환자를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임상암학회, 유럽 종양내과 학회, 대한항암요법 연구회 등 여러 학회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3회 보령의사 수필 문학상 대상을 받았으며 에세이 문학을 통해 수필가로도 등단한 바 있습니다. 저의 낭독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펴낸 곳 주식회사 흐름출판 지은이 김범석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이야기를 시작하며 삶은 누구에게나 유한하고 무한히 사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이승과 작별하는 데에는 누구에게나 정해진 시간이 있다. 특히 암 환자는 더 그렇다. 나는 종양내과 의사이다. 암으로 인해 기약된 순간이 환자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조금씩 뒤로 미루는 일, 그것이 나의 일이다. 내가 만나는 환자들은 대부분 사기 암 환자들로 이들은 완치 목적이 아닌 생명 연장 목적의 항암 치료를 받는다. 나는 의사로서 환자가 조금 더 천천히 떠날 수 있도록 항암 치료를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하기도 하고 신약, 임상시험도 한다. 그렇게 시간을 걸면서 마지막 순간을 뒤로 미루기 위해 발버둥친다. 다행히 의학의 발전 속도는 눈부셔서 새로운 항암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덕에 암 환자의 수명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간의 수명이 과거에 비해 놀랄 만큼 늘어났다. 의사로서 참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지연된 죽음과 늘어난 삶의 시간들을 지켜보며 좀처럼 한 가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삶의 시간은
더 주어지는데 이 늘어난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을까?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하고 있는 걸까? 내가 만난 환자들은 삶과 죽음으로 살아있는 나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 마치 생의 숙제를 푸는 것 같았다. 그들이야말로 나의 선생님이었다. 그러나 가끔은 환자들의 가르침이 버거울 때도 있었다. 어떤 죽음들은 나를 무겁게 짓눌렀고 어떤 죽음들은 몹시 가슴 아프게 했으며 어떤 삶은 나를 겸허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럴 때마다 그것을 복기하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틈날 때마다 기록을 남겨왔다. 거기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도 있었고 적어놓기라도 하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은 순간도 있었다. 한동일 선생의 저서 라틴어 수업에 언급되는 라틴어 명구 중에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라는 말이 있다. 오늘 누군가의 죽음은 내일의 내가 닿을 시간이고 어떤 죽음들은 분명히 아직 남아있는 이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한다. 누군가의 어제는 우리의 오늘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오늘은 또 다른 이의 내일에 영향을 미친다. 삶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 우리 모두는 이어져 있다. 누군가의 삶과 죽음에 대한 기억이 다른 이의 삶에 작은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면 나는 그들에게 진 빚을 비로소 갚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문에 쓰인 의학 용어는 저자가 병원 내에서 사용하는 대로 표기하였습니다. 인생 리셋. 기사님, 롯데호텔로 빨리 좀 부탁합니다. 그날은 학회 발표가 있던 날이었다. 예정된 시각보다 늦을 것 같아서 부랴부랴 병원 앞에서 택시를 탔다. 택시 운전사는 백미러로 나를 쓱 보더니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김범석 선생님 아니세요? 한 번 만나고 다시 볼 일 없는 택시 운전사가 내 이름을 불러서 깜짝 놀랐다. 얼굴을 슬쩍 쳐다보니 내 환자였던 이였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나. 그를 처음 만난 것은 5년쯤 전이었다. 그때 그는 폐암 4기 환자의 보호자였고 다시 4년쯤 전에는 본인이 환자가 되어 병원을 찾아왔다. 그는 이미 위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고 그것과는 별개로 흉선암 수술도 받았는데 그 흉선암이 재발되어 재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완치가 되었다. 보호자를 환자로 다시 만나는 일도 흔치 않은데 그런 그를 택시 안에서 우연히 만나다니 신기하기도 하고 몹시 반가웠다. 이쯤 되면 우연이 아니라 인연이라 해야 할 정도였다. 학회장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차가 많이 막혔다. 그는 반가웠는지 평소 외래에서 하지 못했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참 들려주었다. 암에 걸려보니 그렇더라고요. 내가 암에 걸렸다고 소문이 나니까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놈들 중에도 자기도 암인데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하며 찾아오는 놈도 있고 병원비에 보태라며 봉투에 몇만 원 넣어가지고 오는 놈도 있고 고기 사준다고 나오라는 놈도 있고요. 그런 놈들은 전화라도 해주는 게 참 고마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끊기는 놈이 있는가 하면 제가 암보험 조그맣게 들어놓은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놈도 있어요. 암을 앓고 나니까 인간관계가 싹 정리되대요. 친구인 줄 알았는데 친구가 아니었던 놈들은 암에 안 걸렸으면 언젠가 그놈들에게 크게 사기당했을 거예요. 저는 아들만 둘인데 애들도 그래요. 어려서 품 안에 끼고 있을 때나 내 자식이지. 이제는 커서 장가 보내놨으니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고요. 쥐들도 각자 마누라 눈치도 봐야 할 거고 살면서 신경 써야 할 다른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자식이라고 뭐든 기대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애들이 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 전화가 오면 와서 좋고 전화가 안 오면 바쁜가 보다 하고 지냈어요. 그러니 별로 싫은 소리 할 일도 없어요. 애들도 남이다 생각하고 정떼야 한다고 생각하니 싫은 소리를 할 이유도 없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애들이 저를 더 편애해요. 막상 암에 걸려서 병수발이 필요한데 결국 시중 두는 사람은 마누라더라고요. 마누라한테 고맙죠 뭐. 저는 이미 4년 전에 죽은 목숨이었어요. 그때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수술받고 방사선 치료받고 항암 치료받아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거죠. 선생님들 아니었으면 이미 제삿밥 3번은 먹었을 거예요. 저는 복이 많아서 좋은 선생님 많이 만났어요. 선생님들 시간 뺏을까봐 외래에 가도 그냥 빨리 나와요. 점심때 식사도 못하고 외래 보시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안 좋은 환자들도 많은 것 같은데 오래 하는 상담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죠. 저야 이제 특별히 아픈 데 없으니 검사 결과 괜찮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나와요. 밥 잘 먹고 안 아프고 검사 결과 괜찮다는데 더 물어볼 것도 없고요. 그런데 오늘 택시에서 이렇게 선생님 만나니 정말 반갑네요. 제가 오늘 말이 많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대신 제가 오늘 롯데 호텔까지 빨리 모실게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로 상황으로 보아 아무리 서두른다고 해도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였다. 병원에서 안국동 사거리를 지나 종강역으로 가는 길은 원체 혼잡스럽지만 그날따라 더 심했다. 그러니 목적지까지 빨리 가겠다는 말은 현실적이지 않았다. 그건 단지 나를 위한 그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는 나를 우연히 만나 반갑고 신이 난 것 같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은 듯 했다. 가까스로 안국역을 지날 때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았다. 어차피 택시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이야기를 듣는 것뿐이었다.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인데 죽은 사람이 귀신처럼 다니는 거다 생각하니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에는 택시를 몰다가 갑자기 끼어드는 사람을 보면 지랄지랄 욕을 한 바가지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그러려니 내버려둬요. 갑자기 껴들든 말든 그래봐야 한 5분 지나면 어차피 잊어버리고 신경도 안 쓰게 되거든요. 택시 몰면서도 매일 소풍 나오는 것 같아요. 날씨 좋은 날은 손님이 없어도 그냥 드라이브 여행 다닌다고 생각해요. 손님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혼자 드라이브 다니는 거고, 그러다가 배고프면 기사 식당 맛있는 데 찾아가서 밥 먹고요. 남들은 택시 운전사 한다고 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나이까지 할 수 있는 직업이 몇 개 안 돼요. 이 일이 좋은 게 정년이 없거든요. 택시 운전한다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보면 속으로 그래요. 너는 무슨 일 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도 내 나이까지 일할 수 있나 보자 하고요. 저는 절대 무리해서 일을 안 해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버는데 마누라도 그런가 보다 하고 내버려 둬요. 암에 걸리고 난 뒤로는 돈 벌어 오라는 소리 안 해요. 집에서 빈둥대지 않고 아침밥 먹고 나가서 저녁 때 들어오고, 한 달에 한 번은 월급 봉투라고 손에 쥐어주니 별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삼식이 아닌 것만 해도 어디예요. 암 수술 3번 받고 나니 마누라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안 죽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아프지나 말라고. 참, 저희 집은 제사도 다 없앴어요. 며느리들이 싫어하는 건 눈치 보게 되더라고요. 아니,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중요한데 죽은 사람 때문에 산 사람들이 싸우더라니까요. 집안 분위기 안 좋아지는 것 보고 제가 그냥 다 없애자고 했어요. 나 죽으면 내 제사 때문에 애들이 계속 싸우겠구나 싶더라고요. 살아서 잘해준 것도 없고 물려줄 재산도 없는데 죽고 나서도 애들 힘들게 하면 내가 나쁜 놈이죠. 그래서 저희는 명절 때 제사 안 지내고 그냥 놀러 다녀요. 그러니까 다들 좋아해요. 명절 때 더 열심히 와요. 올해는 어디로 놀러 갈지 저희들끼리 계획해서 와요.
비용은 똑같이 나눠서 n분의 1이에요. 사실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구경하며 지내기에도 인생이 짧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왜 그렇게 싸우면서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유서도 다 써놨고 죽으면 화장해서 강가에 뿌리라고 했어요. 죽은 사람 챙기지 말고 그냥 너희들끼리 산 사람들끼리 즐겁게 지내라고요. 나중에는 지들도 그러고 싶대요. 택시 모는 제 동료 중에서는 교통사고로 죽은 친구도 있어요. 아침만 해도 반갑다고 인사했는데 저녁 때 장례식장에서 만나니 어찌나 허무하던지. 그렇게 갑자기 가지 않고 죽을 준비까지 끝내놨으니 저는 얼마나 다행이냐 싶더라고요. 행복한 거죠. 안 그래요, 선생님? 그가 그렇게 물었을 때 택시는 막 청계천을 지나고 있었다. 운전석에 앉은 얼굴이 보이지 않아도 표정이 보이는 것만 같았다. 그는 진심으로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을 것 같았다. 암 걸리고 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선생님 고맙습니다. 암 치료 잘해 주셔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아들놈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인생이 리셋된 것 같다고. 허허. 내가 기억하기로 그는 배운 것이 별로 없었고 남들은 한 번도 안 걸리는 암을 2번이나 걸렸다. 암 수술을 3번이나 받았고 암이 다시 도져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지금은 괜찮지만 언제 또 어떻게 암이 재발될지 모르는 처지였다. 경제적으로 풍족한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그는 지금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뒷좌석에서 택시비를 내고 몸을 일으키는 남자가 백미러 끝자락에 스쳐 지나갔다. 아픈 데 없이 건강한 40대 중반의 남자였다. 대한민국에서 최고라 불리는 대학을 졸업했고 의사로서 나름 인정받고 있으며 교수라는 안정된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외적인 조건을 놓고 보자면 운전석에 그보다 못한 것은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순수하게 행복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행복이 어떤 절대값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그와 나의 간극에 의문을 가지지는 않았다. 다만 내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인 것만 같아서 그 사실이 조금 더 나를 슬프게 했다. 그것은 조건의 차이가 아니라 근원적인 부분이었으므로 인생 리셋이라. 그와 인사를 나누고 택시에서 내려 발걸음을 옮기며 생각했다. 전자제품에 리셋 버튼이 있듯이 가끔 우리 인생에도 리셋 버튼이 있으면 좋겠다고. 인생이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지경이 되면 이 버튼을 누르고 인생의 어느 시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아주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은데, 물론 어디까지나 꿈 같은 이야기다. 지나온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리셋 버튼이란 건 없다. 결국은 행복해 보이는 그의 모습이 부러웠다는 이야기다. 그 같은 변화가, 삶을 대하는 깊이와 여유 있는 태도가 그럼에도 나 자신을 다독였다. 아직은 내가 그 같은 리셋 버튼을 만나지 못한 것 뿐이라고. 언젠가는 나 역시 그 같은 순간을, 무엇인가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기 암 환자의 결혼. 선생님, 저 결혼해요. 그녀의 말에 잠시 멈칫했다. 누군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축하부터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러지 못했다.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부부로 연을 맺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다는데 두 사람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기를 축복해 주는 것이 당연한 도리다. 인생에서 이런 경사스러운 순간이 얼마나 더 있겠는가. 하지만 신부가 말기암 환자라면, 난소암이 폐로 전이되어 항암 치료 중이라면, 기대 여명이 1년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라면,
이런 경우에도 결혼을 마냥 축하해 줄 수 있을까? 나는 당혹스러웠다. 결혼하시는군요. 축하해요. 라는 인사가 선뜻 내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유난히 밝은 성격인 그녀가 아직도 생명 연장 목적이 아닌 완치 목적의 항암 치료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항암 치료 몇 번만 더 받으면 완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일까? 신랑 측에 자신의 몸 상태를 이야기는 한 걸까? 신랑 측 부모의 허락은 받은 것일까? 온갖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내가 서툴게 꺼낸 말은 고작 이것이었다. 혹시 본인 몸 상태에 대해서 신랑 쪽도 다 알고 있나요? 네, 물론이죠. 제가 암 환자이고 항암 치료하는 것도 다 알아요. 본인도 본인 몸 상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완치 목적의 치료가 아닌 것도요. 그럼요. 그녀는 특유의 해맑은 목소리로 웃으며 명랑하게 대답했다. 평소 낙천적인 성격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대답이 너무 쉬웠다. 듣고 있는 내가 난감할 정도였다. 그걸 알고도 결혼을 한다는 말인가요? 라는 말이 내 입에서 튀어나오지 않은 게 다행이었다. 사실 젊은 암 환자들의 결혼과 관련해 안 좋은 기억이 너무 많았다. 결혼을 앞두고 암 진단을 받아서 파혼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완치될 수 있는 암인데도 많은 경우가 그랬다. 신랑 될 사람이 결혼식 2주 전에 암 수술을 받고 그 사실을 숨긴 채 결혼을 강행했다가 신부 측 아버지에게 폭행당한 경우도 있었고 남자가 항암 치료받고 있는 것을 안 신부 측 아버지가 병동에서 난리친 경우도 있었다. 결혼하더라도 얼마 못 가 이혼한 경우도 많았다. 한때 암을 앓았던 병력이 있는 것만으로도 쉽게 파혼에 이르는 게 현실인데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말기암 환자가 곧 결혼을 한다고 하니 이를 어쩐다. 암투병을 하면서도 결혼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 결혼 생활은 본디 어렵다. 평생 지속될 것 같던 사랑이 미움으로 변하는 데는 불과 몇 년 걸리지 않는다. 연애 시절은 낭만적인 로맨스물일지 몰라도 결혼 생활은 현실이자 냉혹하고 비정한 하드 보일드에 가깝다. 사랑은 식어도 돈은 남는 것이라서 헤어질 때에는 돈을 두고 다투게 되고 여기에 양가 사람들이 달려들어 서로를 물어뜯는다. 지리멸렬한 싸움이 끝나고 나면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은 증오로 끝나곤 한다. 결혼에 대한 장밋빛 환상이 깨지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건강한 두 사람이 결혼해도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 그 결혼을 하겠다는 게 괜찮은 일인 걸까? 담당 의사인 나는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그녀는 정말 결혼을 했고 혼인 신고까지 했다. 신랑은 서핑 강사였다. 그녀가 암 확진을 받은 뒤 만든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서핑이었는데 실제로 서핑을 배우다가 연인이 됐다고 했다. 잠깐 스치고 지날 인연이 아닌 모양이었다. 두 사람은 소나기처럼 찾아온 사랑을 피하는 대신 맡기로 결정했다. 바다를 좋아하고 서핑을 좋아하던 그녀의 소원대로 신혼집은 강릉 근처에 꾸렸다고 들었다. 결혼한 뒤로 그녀는 어머니 대신 남편과 함께 외래를 왔고 나는 그때 그 남편을 처음 보았다. 남편은 든든해 보였다. 그녀가 왜 결혼하고 싶어 했는지 조금은 알 것도 같았다. 바닷가에서 행복한 신혼을 보내고 있는 듯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그녀가 찾아와 머리가 많이 아프다고 했다. 불길했다. 뇌 MRI 검사 소견을 보고 내가 더 좌절했다. 올 게 왔구나. 뇌척수막 전이었다. 뇌척수막 전이는
항암 치료도 듣지 않는 데다 방법이 없다. 뇌 척수막으로 암세포가 밀고 올라가면 머리도 아프고 뇌압도 올라가면서 구토도 하고 때로는 의식이 흐려지기도 한다. 그리고 대개 두어 달을 넘기기 힘들다. 그녀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암세포는 기어이 뇌 척수막까지 기어 올라가고 말았다. 남편이 그녀를 정성껏 보살폈지만 치료 결과는 좋지 않았고 하루하루 그녀의 컨디션은 나빠졌다. 더 이상 병원에 올 기력조차 없어져서 결국 강릉의 한 호스피스 병원으로 가게 되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끝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로 끝나지 못했다. 그러나 어쨌든 인생의 마지막 반년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불태운 셈이 되었다. 오래오래는 아니었지만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로 마침표를 찍었으니 그건 그것대로 아름다운 결말이었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언젠가 누군가에게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상대는 끝이 예정되어 있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것 아닌지 내게 물었다. 그러나 슬픈 결말을 알고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지 되묻자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누구도 사랑할 때 아픈 결말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며 살겠다는 약속은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지만 아름다운 결말에 대한 희망을 안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가. 그녀의 선택이 내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 한편으로 부끄러웠다. 그녀의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 곧바로 축하해주지 못했던 것이나 그녀의 선택을 두고 지극히 나의 잣대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생각했던 것이 분명한 것은 끝을 알면서도 둘은 사랑을 했고 결혼을 했고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점이다. 우리는 사랑을 시작한 뒤에 마지막을 염두에 두지 않아서 사랑할 때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걸까? 대부분 유한한 시간을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사랑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고 살라는 말이다. 어쩌면 사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할 때에도 그 말이 필요하지 않을까? 살면서 가끔씩 그 말을 기억한다면 그 두 사람처럼 남은 날들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의사라는 업, 눈을 마주치지 않는 사람들. 의사인 나도 병원에 진료받으러 갈 일이 생기고 난다. 바쁜 병원 일과 중에 진료를 받아야 하니 대개 우리 병원을 이용한다. 그날도 어떤 과 진료를 받을 일이 생겨 그 과 외래를 찾아갔다. 그날의 외래 담당 교수님은 양방을 뛰고 있었다. 양방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외래 시스템인데 말 그대로 외래 진료실 두 개를 양쪽으로 열어놓는 것을 말한다. 교수가 한쪽 방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동안 다음 환자는 미리 다른 쪽 방에 들어와 대기하고 각 방에는 교수의 진료를 돕는 전공의가 있어서 환자에 대해 미리 파악하고 환자 기록을 정리해둔다. 그렇게 전공의와 환자 둘이 저쪽 방에 있는 교수가 넘어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내 순서가 되어 한쪽 외래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안쪽에 앉아있는 전공의가 낯이 익었다. 내 제자이기도 한 D였다. D는 졸업 후 군대에 가면서 소식이 끊겼는데 전역하고 돌아와 어떤 과 레지던트가 된 모양이었다. 들어가기 어렵다는 과에 들어간 것을 보니 열심히 공부했구나 하고 짐작했다. 이제는 학생 티를 벗어 제법 의사 티도 나고 무척 대견하고 반가웠다. 내가 가르친 학생이 의사가 되었다는 사실도, 내가 환자가 되어 의사인 제자를 만난다는 사실도
감개무량이었고 뿌듯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내가 외래 진료실에 들어섰을 때 D는 내 쪽으로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스마트폰 화면만 보고 있었는데 얼핏 보니 포털 사이트인 것 같았다. 한참을 그렇게 폰 화면만 들여다보던 그의 시선은 이윽고 모니터로 향했다. 그는 여전히 나는 보지 않은 채 모니터 속 전자 의무 기록에서 내 진료 기록을 확인했고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내게 말을 걸었다. 다른 아픈 데는 없으셨나요? 네, 특별히 불편하진 않고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대화가 오갔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의무 기록에 있는 내 이름을 분명히 봤을 텐데 그저 동명이인이라고 생각한 걸까? 참고로 우리 병원은 얼마 전부터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환자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당일 접수번호로 호명을 한다. 진료실 안내 전광판에 A3806번 이런 식으로 뜨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날 나는 김범석이 아니라 A3806번 환자였다. 모니터 화면을 보며 A3806번 환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던 그는 오늘의 검사 기록을 복붙하더니 복붙이란 복사해 붙여넣기를 말합니다. 다시 스마트폰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옆방 환자의 상태가 심각했는지 진료가 많이 지연되고 있었다. 교수님이 오지 않으셔서 어색한 침묵만 계속 흘렀다. 나는 그의 옆모습만 쳐다보며 먼저 인사를 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이미 타이밍을 놓친 것 같기도 했다. 지 선생, 제발 나를 좀 봐. 아는 척 좀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반갑게 인사를 할 텐데. 짝사랑하는 여학생을 눈으로 좇으며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바라며 끙끙대는 남학생처럼 속으로만 이쪽 좀 봐달라고 애타게 부르짖었다. 그러나 그는 끝내 내게 눈길을 주지 않았고 그렇게 5분 가까이 지났을 때 나는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혹시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그에게 일란성 쌍둥이 동생이 있었나? 여러 가지 가능성을 짚으며 그의 명찰을 확인했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과 전공의 D라고 되어 있었다. 조금 있으면 교수님 들어오시고 본격적인 진료가 시작될 테고 중환자가 아닌 나는 진료라고 해봐야 2, 3분이면 끝날 텐데 그 전에 꼭 인사라도 하고 싶었다. 오랜만에 만난 제자와 둘만의 시간을 가지며 재회의 기쁨을 나누고 싶었는데 교수님이 들어오시면 둘이 아닌 셋이 되지 않겠는가. 참지 못한 내가 입을 열었다. 내가 아는 D 선생 아닌가? 그가 화들짝 놀라며 낮아빠졌다. 허공 속에서 모르는 환자가 갑자기 자기 이름을 부르니 무척 놀란 모양이었다. 너무 놀란 그 때문에 내가 더 놀랄 정도였다. 괜찮은 것인지 물어보자. 그제야 여기에는 어쩐 일이시냐? 그간 잘 지내셨냐? 몸은 괜찮으시냐? 아픈 데는 없으시냐 하며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내 마음은 상해버린 뒤였다. 차라리 의사 가운을 입고 갔으면 좀 나았을까? 그랬더라면 적어도 한 번쯤은 나를 쳐다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 나는 점퍼 차림이었다. 아니다. 처음 보자마자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나를 밝혔어야 했는데 그가 먼저 나를 쳐다봐 주기를 바라기만 한 내 잘못이었다. 하지만 나도 환자가 되어 진료를 받아야 할 때에는 의사에게 말 걸기가 편치 않았다. 의사 앞에서는 괜히 주눅이 들고 혹여 듣기 싫은 말을 듣거나 아픈 주사를 맞으라고 할까봐 무섭기도 하다. 어쨌든 그날의 일은 내게 두 가지 괴로움을 남겼다. 하나는 내 교육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다는 점이었다. 그 전공의는 본과 4학년 때 나름대로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해 배우고 싶다고 나를 찾아와 6주라는 시간을 함께 보냈다. 그 기간 동안 나는 교수로서
선택 교과 시간에 환자들과 어떻게 대화하고 소통해야 하는지 책으로 배우기 힘든 현장 실습 교육을 열심히 했다. 그런데 5년의 시간이 지난 후 그는 환자가 외래 진료실에 들어와도 눈길 한번 주지 않는 의사가 되어 있었다. 애썼던 6주의 시간이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린 것이다. 물론 그날만 예외였을지도 모른다. 평소에는 그렇지 않은데 그날따라 하필이면 그 시간에 피곤도 몰려오고 점심때가 다 되어가니 배도 고프고 포털 사이트에 중요한 실시간 검색어도 뜨고 내가 모르는 여러 속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다. 모든 환자에게 다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믿고 싶었다. 그날 하필이면 A3806 환자에게 그랬던 것 뿐이라고. 그러나 어디까지나 내 바람일 뿐 마주한 것이 현실이었고 교수로서 내 성적표는 낙제점이었다. 그 사실이 나를 괴롭게 했다. 또 한 가지 나를 괴롭게 한 것은 나 자신이었다. 나 역시 환자들이 진료실에 들어오면 심각한 얼굴로 모니터 화면만 쳐다봤던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았다. 지난 몇 년의 세월이 부끄러웠다. 환자들 역시 모니터 속 의료 기록만 뚫어져라 보던 내 옆모습만 보고 있던 게 아니었을까. 내 환자들에게 미안해졌다. 내가 상처를 받았듯이 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제자는 스승을 닮는다. 내가 그랬기 때문에 그 전공의도 그렇게 배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 전공의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반성해야 하는 것이 옳았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 며칠 뒤 수업에서 나의 부족함이나 전공의 무심함 같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변화를 목격했다. 그 수업은 학생들에게 몇 가지 의학적 상황을 주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조별로 토론하는 수업이었다. 다른 조들은 활발히 토론을 하는데 유독 한 조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 조의 학생들은 토론의 문맥을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어서 지도하는 교수가 반드시 살펴야 한다. 나는 그 조 학생들에게 다가가 물었다. 주제가 좀 어렵진 않나요? 아니요,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이 조는 왜 토론 안 해요? 저희는 단톡방으로 하는데요. 그러고 보니 8명의 학생 손에는 모두 스마트폰이 들려있고 폰 액정에는 메신저 채팅창이 떠 있었다. 그러니까 8명이 두 줄로 나란히 마주보고 앉아서 메신저로 토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순간 말문이 막혔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공간, 한 자리에 얼굴을 보고 마주 앉아 말없이 스마트폰 메신저상으로 자판을 눌러대던 광경은 나로서는 심히 충격적이었다. 교수가 함께 있는 수업인데도 문제가 될 거라는 인식 자체가 없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눈앞의 동료들과 대화하지 않고 문자로 토론하던 이들이 환자를 앞에 두고 어떤 의사가 될지 생각하니 두려웠다.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있다. 앞으로 더 빠르게 바뀔 것이다. 내가 아무리 반성한들, 좀 더 교육에 매진하겠다고 한들, 이런 시대에서 자란 학생들은 의사가 되어도 외래에서 휴대폰 메신저로 진료보는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만나게 되는 환자들의 대다수는 30에서 40살 많은 사람들일 테고 그 환자들은 스마트폰 메신저보다 면대면 대화가 익숙한 사람들이다. 그런 환자들에게 메신저로 대화를 청할 수는 없지 않을까. 나는 교육에 무슨 대단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거창한 철학이 있는 것도 아니다. 교육 방법론에 대해서 따로 배운 적조차 없다. 그저 의과대학의 요청으로 1년에 몇 시간 강의하는 사람일 뿐이며 의과대학 학생들이 병동 실습을 나오면 병동에서 챙겨주는 정도가 전부다. 혁신적인 치료법을 개발해내는
세계적인 의학자를 만들어내겠다는 생각도 없고 그럴 재주도 없다. 나부터도 그런 훌륭한 의학자나 의사가 아니다. 내가 교수랍시고 의과대학 학생교육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이유는 따로 있다. 나도 오래 살다 보면 언젠가는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을 텐데 그 미래에 내가 만날 의사는 현재 갓 의과대학에 들어왔거나 아직 고등학생 나이 정도의 학생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나를 치료해줄 의사는 적어도 나와 눈 맞추고 대화할 수 있는 의사이기를 바란다. 그러나 세상이 내 생각과는 너무 다르게 변해가고 있다. 아무리 세상이 달라지고 있고 사람을 직접 대면하기보다 기기를 통하는 것이 편해지고 있다지만 말과 말 사이에 오가는 눈빛과 미간의 움직임, 새어나오는 숨, 꽉 담은 입, 멋쩍은 웃음 같은 것들이 전하는 의미는 휴대폰 메신저로는 전달하기가 어렵다. 아무리 말줄임표를 가져다 붙인데도 이모지를 쓴다고 해도 그 무언의 메시지는 표현할 방법이 없다. 때로는 그런 것들에 더 많은 것들이 담기고 그렇게 전해지는 의미에 우리는 웃고 울기도 하고 위로를 얻기도 하며 환자의 진심을 알게 되기도 한다. 이런 것들에 의미를 두는 내가 옛날 사람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나는 앞으로 그런 것들이 없는 세상에 살게 될까봐 때때로 두려워지곤 한다. 마지막 뒷모습, 첫 만남, 첫사랑, 첫눈, 처음 학교 가던 날, 첫 월급. 우리는 대부분 첫 순간을 잘 기억한다. 처음의 순간은 누가 뭐라고 해도 분명하고 저마다 거기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경우 마지막은 잘 모른다. 그 순간이 마지막이었음은 늘 지나서야 깨닫기 때문이다. 아, 그게 끝일 줄 몰랐지. 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일까? 처음이 긴장과 설렘으로 수식된다면 마지막은 씁쓸함과 아쉬움, 후회 같은 단어가 뒤따르곤 한다. 그게 마지막일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끝내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 아닐까. 어쨌든 수많은 처음과 마지막이 있을 테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처음과 가장 마지막은 탄생과 죽음이다. 그리고 살면서 맞는 여러 종류의 처음과 마지막과 달리 이 시작과 끝은 내가 아닌 타인의 기억으로 남는다. 또한 탄생은 내 의지와 무관하게 맞는 것이지만 죽음만큼은 불의의 사고만 아니라면 준비할 수 있다. 언젠가 분명히 죽음의 순간이 온다는 건 사실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점이 몹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준비할 수 있는 죽음을 어쩌다 갑자기 맞는 죽음으로 이렇게 죽을 지 몰랐지로 끝내고 있는 게 아닐까 싶다. 수많은 죽음을 목도하는 종양내과 의사이지만 마지막을 예감하고 뒷정리를 하고 나오는 환자를 별로 보지 못했다. 내가 목격한 마지막 뒷모습은 때로는 정리되지 않은 돈이었고 사람이기도 했는데 그것들은 대체로 시끄럽고 혼란스럽게 뒤얽혀 고인에 대한 슬픔을 넘어 분노로 질이 멸렬함으로 끝나고는 했다. 고인이 정리하지 못한 관계들이 남아있는 이들을 괴롭게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결국 지켜보면 무엇이든 간에 정리되지 않고 남은 것들은 대개 아름답게 기억되지 못할 것들이었고 남은 사람들이 해결해야 할 그 무엇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고인의 뒷모습으로 남았다. 그래서 그럴까? 나는 종종 그조차도 책상 정리를 하듯이 집을 치우듯이 평소에 정리해둬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의 흔적들을, 나의 관계들을, 나의 많은 것들을 오늘 집을 나서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살펴야 한다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여기고 지금의 내 흔적이 내 마지막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덜 어지르게 되고 더 치우게 된다. 좋은 관계는 잘 가꾸게 되고 그렇지 못한 관계는 조금 더 정리하기가 쉬워진다. 홀가분하게, 덜 혼란스럽게 자주 돌아보고 자주 정리하게 되는 것이다. 쉬운 일이 아니다. 나부터도 잘하지 못한다. 삶에 대한 의지와 집착은 한 끗 차이이고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은 일단 마음부터 편하지 않은 일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내가 떠나고 난 뒤 타인의 기억에 남을 내 마지막이 어떻게 남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생각해보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내가 떠난 뒤에만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에 이 삶에서 드러난다. 이야기를 마치며 삶을 잊고 있을 때 떠나간 환자들이 들려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그들의 마지막은 언제나 나를 향해 묻는다. 언젠가 당신도 여기에 다다르게 될 텐데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여기에 당도하고 싶은가? 나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들고 다시 한번 생의 감각이 팽팽해진다. 어쩌면 죽음만큼이나 삶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죽음만 잊고 사는 것이 아니다. 삶도 잊어버린 채 살아간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것, 이 삶을 느끼지 않고 산다. 잘 들어보라. 삶을 잊은 당신에게 누군가는 계속 말을 걸어오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종착역에 당도한 이들은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묻는다. 이제는 남아있는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서 대답할 차례다.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자 김범석 교수는 이 책에서 뜻하지 않게 자신이 떠나갈 때를 알게 된 사람들과 여전히 떠날 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나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무게를 다시 생각하게 하기 때문이고 언젠가는 찾아올 나의 죽음을 마주하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좋은 시간이 되셨는지요?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미국 작가 웨인 다이어의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은이는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이면서 인생 철학 분야에서 한 획을 그은 심리학자로서 긍정적 생각을 심어주고 행동하게 만드는 능력이 탁월하여 동기부여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 책의 낭독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한 지침이 되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펴낸 곳 주식회사 스몰 빅 미디어 옮기니 장원철 지은이 웨인 다이어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자유롭게 된다. 다시는 희생당해선 안 된다. 앞으로도 영원히 남에게 조종당하는 희생물로 살지 않기 위해선 스스로를 다잡는 훈련이 필요하다. 세상에는 나를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수많은 함정이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자신이 독립된 인격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면 몇 가지 단순한 다짐을 반복하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려는 신호가 감지될 때마다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인간이 숨쉬는 곳이라면 어디에서건 서로가 서로를 통제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음을 잘 알고 있다. 인류는 각종 제도와 규율을 발전시켰으며 그렇게 생겨난 사회적 기준은 지금까지도 잘 작동하고 있다. 만약 이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느끼면서도 그저 감내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사회의 희생물로 살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희생물이 되는 덫을 피할 방법이 있다. 바로 희생물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당신이 스스로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내가 가장 먼저 권하고 싶은 것은 남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일이다. 그리고 자신이 희생물처럼 행동할 때가 언제인지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다. 자유로운 삶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나는 자유롭다고 선언하라. 자기 삶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할 때 우리는 희생물이 된다. 여기서 핵심은 누가 통제하는가이다. 자기 운명의 실타래를 스스로 당기지 못한다면 다른 무엇이 당신을 조종하게 된다. 그렇게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끝없이 희생당할 수 있다. 내가 말하는 희생자란 범죄나 사고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감정과 행동의 주도권을 도둑맞고 희생당할 수 있으며 어느 순간 이런 생활이 습관처럼 굳어질 수 있다. 타인의 지시를 무조건적으로 따르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희생자다. 그들은 어느 날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화를 꾹꾹 눌러 참으며 하고 싶지 않은 일에 필요 이상의 수고를 감내한다. 희생물이 된다는 의미는 별다른 것이 아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외부 요인의 감정을 통제받고 행동하는 사람이 희생물이다. 인류 사회에 인간을 지배하는 외부 요인은 도처에 자리 잡고 있다. 각종 억압에 감금되지 않는 사람만이 희생물이 되지 않는다. 희생물이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신적으로 약해진 상태이다. 그들은 자신을 충분히 똑똑하지 않다고 여기며 자기 운명을 책임지기엔 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들은 운명의 결정권을 더 똑똑하거나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넘긴다. 남들 앞에서 결코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일도 없다. 삶의 방향키를 자신의 손에 쥐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희생물이 된다. 자기 파멸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도 희생자가 된다. 우울, 불안, 걱정, 근심, 상처, 언짢은 기분을 안고 오랜 기간 살아가는 사람도 희생자들이다.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스스로를 당당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면, 자기 의지가 아니라 다른 무엇이 자신을 움직이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 역시 희생물이다. 더 성장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방금 내가 한 말에 반박하지 못하는 사람 또한 운명의 재물이다. 내 주장에 아무런 반박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면
함께 질문을 던져보자. 희생물이 되는 길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가? 자유는 제 발로 찾아오지 않는다. 손쉽게 자유를 얻는 사람은 없다. 자유는 반드시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누군가로부터 주어진 자유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니다. 자유를 부여한 이는 언제나 당신에게 그 대가를 요구하기 마련이다. 자유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거리낌도 없음을 뜻한다. 작은 속박도 자유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선택에 제약이 있거나 자기 뜻대로 생활할 수 없고 당신의 즐거움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데도 내키는 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자유가 없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본질적으로 희생자다.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사실 자유로움이란 책임을 지겠다는 선택의 다른 이름이다. 인간은 책임감을 지니는 동시에 자유로울 수 있다. 물론 사회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그들은 자유로움을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딱지를 붙인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군. 사회의 평가는 권위를 주고 우리 삶을 지배한다. 우리가 삶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 할수록 사회는 끊임없이 몰아붙인다. 내가 이기적인 건가? 라고 느끼는 순간 죄의식이 생기고 우리는 다시 무기력해진다. 고대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대화록에서 자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인용구를 꼼꼼하게 다시 보면 이렇게 읽힌다. 스스로를 지배하지 못하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자유로워지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힘을 드러내며 과시하라는 뜻이 아니다. 타인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의미도 아니다. 자유로움을 증명하기 위해 사람들을 협박해 항복을 받아내라는 뜻은 더더욱 아니다. 자유로운 사람들에게는 내면의 평화가 있다. 이들은 단지 타인의 변덕에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기를 거부한다. 이들은 자신만의 생각을 단단하게 지키면서 삶을 조용히 꾸려나간다. 부모라서, 직원이라서, 어른이라서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사회가 기대하는 역할 규정에서도 자유롭다. 이들은 어떤 위치에서건 자신의 선택에서 자유를 느낀다. 그 선택에 대한 남들의 평가에 신경 쓰지도 않는다. 이들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다. 책임감이란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려 드는 타인에게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 진정한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침을 기억하라. 자기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 스스로를 지지하는 것만큼 완벽한 방법은 없다. 에머스는 자기 신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다. 자신의 자유를 찾는 행위가 타인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타인과의 관계에서 즐거움을 찾는다. 그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행복감을 높이고 안정감을 갖는다. 무뚝뚝한 태도나 공격적인 자세로 사람을 대하지도 않는다. 무례한 사람이 자신의 삶에 끼어들어 통제하려는 시도를 언제든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이들은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이것이 내 인생이야. 나만이 유일하게 경험할 수 있지. 내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 나는 누구의 소유일 수 없어. 나한테서 이 권리를 빼앗으려는 모든 시도를 경계해야 해.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야 해.
내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사랑받아선 안 돼. 하지만 이미 당신을 통제하고 있는 사회와 희생자처럼 사는 것이 버릇되어 버린 우리의 지난 날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진정한 자유를 어떻게 하면 이끌어낼 수 있을까? 타인에게 당하는 것도 습관이다. 어린 시절 우리는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자주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마치 인형처럼 하라는 대로 하며 그 속에 아주 작은 자유만을 가졌을 뿐이었다. 불만이 있어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다. 부모가 계획한 프로그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를 대신할 대안도 마땅치 않았다. 할 수 있는 일이란 집을 벗어나 20분간 바깥을 돌아다니는 것뿐이다. 그렇게 하는 동안 우리는 자신의 무력함을 현실로 받아들였다. 타인의 지시를 따르는 것은 아주 민감한 사항이지만 그 시절엔 스스로 대안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생각이 연글지 않았다. 그래서 차츰 자유롭게 선택할 범위가 넓어져도 남이 설계한 삶의 방향을 따르는데 거부감이 없게 되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어린 시절의 습관은 유물처럼 남는다. 그 습관은 한때 살아남기 편리한 도구였지만 지금은 우리를 손쉬운 먹잇감으로 만들 뿐이다. 우리는 여전히 높은 지위의 사람들에 의해 조종당하는 자신을 쉽게 발견한다. 또 그렇게 사는 것에 익숙해졌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 습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조종당하는 일이 지속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된다. 당하는 습관의 덫에서 벗어나려면 새로운 습관을 개발해야 한다. 나쁜 습관에 쉽게 익숙해지듯 좋은 습관도 같은 방식으로 익힐 수 있다. 하지만 그 전에 무엇을 습관으로 익히고 실천해야 하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자기만의 방식을 고집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분노와 무기력 혹은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할 수는 있다. 내면의 분노를 제거하여 자발적으로 희생물이 되는 버릇도 없앨 수 있다. 이렇게 타인의 지시나 통제를 받는 습관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선택을 하려면 불안감이 생기기 마련이다. 불안감을 이기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프로그램을 따라야 한다. 첫째, 자신이 처한 상황을 평가하는 법을 배운다. 둘째, 희생물처럼 행동하지 않겠다는 강한 신념과 태도를 키운다. 셋째, 일상 속에 가장 널리 퍼져 있는 희생의 유형을 알아낸다. 넷째, 자주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부 전략과 그 전략의 기초가 되는 원칙을 만든다. 냉정하게 판단해야 올바르게 행동한다.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전에 할 일이 있다. 자신의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일이다. 지금부터 사람들을 마주할 때마다 눈을 크게 떠야 한다. 그렇게 해야 잠재적 희생물로 전락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상황을 평가하라는 의미는 적당한 경계심과 새로운 지성을 갖추라는 뜻이다. 새로운 지성을 갖추어야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 새로운 지성이란 사람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쪽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선의 방법인지 예측하는 능력이다. 새로운 지성을 키우면 대화를 하기 전에 혹은 재물이 될 수 있는 함정에 빠지기 전에 앞으로 마주하게 될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어진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태도가 꼭 필요하다. 다음 조지의 예를 살펴보자. 조지는 하자가 있는 바지를 반품하기 위해 백화점에 갔다. 그는 매장에 도착하자마자 직원이 불친절하고 무례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조지의 목적은 바지를 환불받는 것이지 피곤에 찌든 점원과 언쟁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점원과 조금이라도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면 관리자를 설득하는 일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조지는 그들과 싸우고 싶지 않았다. 반품 불가를 고수하는 것은 점원들의 일이다. 어쩌면 영업 방침을 지키는 일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이 규율의 희생물일 수 있다. 상황 평가를 끝낸 조지는 점장에게 직접 갔다. 오직 점장만이 영업 방침의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조지는 이 백화점의 규율과 고객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직원에 대해 정중하게 항의했다. 그가 적절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바지를 환불받을 가능성이 크다. 막무가내 행동을 하지 않고서도 말이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희생물이 될 수도 있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 상황을 평가하라는 말은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라는 뜻도 있다. 첫 번째 계획이 실패했다면 냉정하게 다음 계획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한다. 점장조차 환불을 거절했다면 조지에게는 제품을 만든 회사에 직접 연락하는 방법이 있다. 아니면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목소리를 높이거나 단단히 화가 난 척 연기를 할 수도 있다. 계획이 무엇이 되었든 중요한 사실은 그것의 성공 여부에 따라 우리 자신의 가치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감정에 얽매이지 않은 채 필요할 때 전략을 바꾸는 것뿐이다. 조지의 목표는 환불이었다.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할 뿐이다. 그 성패에 따라 개인적인 행복이나 자기 가치가 판가름나는 것은 아니다. 자기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긍정적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 타인과의 비교가 모든 불행의 시작이다. 모든 존재는 세상의 유일한 존재다. 비교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나는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고대의 격언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가는 곳이 어디든 나는 나다. 마음속 깊숙이 숨겨져 있는 생각과 욕망, 그리고 은밀한 감정이 당신의 것과 똑같은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이 개념을 받아들인다면 왜 다른 사람의 사례를 자신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우스꽝스러운 일인가를 알 수 있다. 독특한 개성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 인류라는 집단을 구성한다. 너무 다르다는 특성은 이 집단의 위협이 되기도 한다. 물론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신만의 독특함으로 위대함을 창조한 사람이 있다. 세상은 그들을 숭배한다. 하지만 예수, 소크라테스, 간디, 토마스 무어, 그리고 비교적 최근 인물인 헨리 트루먼과 윈스턴 처칠 같은 위인들은 당대의 독특한 개성으로 비난을 받던 사람들이다. 그 독특한 개성이 더 이상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는 훗날이 되어서야 재평가를 받았을 뿐이다. 학교 교실은 정상 곡선과 같은 기준을 사용해 학생들을 적합한 사람과 부적합 사람으로 가른다. 이뿐만이 아니다. 신성시대는 평균에 근접시키기 위해 사람을 평가하는 다양한 도구들이 우리 사회에 수없이 존재한다. 이를 두고 생화학자 프레드릭 크레이는 평범한 사람들은 획일, 표준에서 안정감을 찾는다 라고 꼬집었다. 이 모든 압박과 지속적인 암시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은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려 한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다른 이들과 똑같아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여전히 나 자신은 독특한 사고와 감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존재임을 자각해야 한다. 외적 기준으로 인간을 통제하려는 사회와 그 힘에 지배당하는 구조를 파악한다면 그 영향을 차단하는 것도 가능하다. 외로움과 친해지면 진리와 가까워진다. 당신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했다면 이제 외로운 존재라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외로운 존재다.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자신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이 느끼는 사람은 없다. 존재론적 외로움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존재론적 외로움을 자각하면 무한한 자유로움을 누릴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고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자유지만 우리가 고독한 존재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몇 년 전 나를 찾아온 랄프의 예를 살펴보자. 한 회사의 간부로 재직하며 46이 되던 어느 해 랄프는 불현듯 존재론적 외로움에 직면했다. 그는 어느 날 저녁 거실에 앉아서 아내를 바라보던 일을 이야기했다. 아내는 신문을 읽고 있었고 그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생각의 소용돌이에 사로잡혔다. 문득 24년을 함께한 저 사람이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쓸쓸한 감정이 솟구쳤고 완벽한 타인처럼 다가온 것이다. 이 낯선 느낌은 아내가 앞으로도 자신을 결코 이해하지 못하리라는 비관으로 이어졌다. 랄프는 상담을 받는 일 외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상담 초에는 별거나 이혼을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한계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존재론적 외로움을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았고 이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첫 번째 단계임을 알았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내면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터무니없는 기대라는 걸 깨달은 후 아내 또한 자신이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외로운 존재임을 자각했다. 이 통찰과 함께 그는 비로소 지옥 같은 외로움과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아무도 자신을 이해할 수 없다는 허무함을 느끼는 순간 존재론적 외로움은 재앙이 된다. 랄프 또한 아내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이 생각으로 인해 아내를 낯설게 여겼다. 하지만 인간은 근본적으로 함께 있는 낯선 이들이다. 많은 것을 공유하며 서로 가까워질 수는 있으나 결국 고독할 수밖에 없다는 진리는 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밖으로 드러난 것만을 이해할 수 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내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자신뿐이다. 존재론적 외로움에 대한 각성은 불행의 씨앗인 동시에 자유를 찾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자기 인생의 모범을 타인에게서 찾고자 했다면 19세기 노르웨이의 극작가 헨리크 입센의 말을 떠올리자.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인간은 항상 홀로 서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을 반사회적 혹은 이기적 태도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인간의 실존을 가리키는 말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인류에게 강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말한 대로 행동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충실했던 사람이다. 가장 강한 인간은 자신이 느낀 바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에 의지하는 사람이다. 다시 랄프의 이야기로 돌아가자. 그는 거실에서의 그 순간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생각한다. 자신의 감정을 아내와 아이들에게 이해받고 싶다는 무의미한 기대에서 해방되었을 뿐 아니라 좀 더 긍정적이고 강인한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그는 은둔하며 살아가는 고립된 섬과 같은 인간은 없다고 믿는다. 하지만 인간은 내적으로 모두 섬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
우리와 다른 인간을 보았을 때 거부감으로 마음의 장벽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연결하는 다리를 짓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한다. 모든 기준은 세상이 아닌 내가 정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기 비교라는 함정에 쉽게 빠진다. 자기 비교는 보편적인 마음의 문제다. 신념이 확고한 사람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덫에 빠진다. 우리 사회는 항상 주위를 둘러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비교 관찰이 늘 판단의 근거가 된다.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된다. 얼마나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지, 얼마나 매력 있는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성공했는지도 주변을 둘러보고 자신이 저울의 눈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파악한 후에야 알게 된다. 보편적인 기준이라는 방법 외에 자신을 평가할 마땅한 대안이 있는지조차 우리는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자기 평가의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를 무시하고 있다. 그것은 삶에 대한 우리 자신의 만족감이다. 자기 평가를 위해 자신 이외의 것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 자신이 똑똑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당신이 지금처럼 인식하고 말하기 때문이며 원하는 바를 위해 행동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매력적인가? 자신을 기준으로 삼으면 매력적이다. 그것이 스스로를 위해서도 더 나은 선택이다. 누군가 설정한 기준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희생물로 전락한다. 자기 비교라는 덫은 치명적이다. 평가 기준을 바깥에서 가져오면 그것이 우리를 통제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 이 함정에 빠지면 마음의 안정은 사라진다.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하게 된다. 자기 비교는 굉장히 유혹적이다. 혼자서 해나갈 때의 모든 어려움을 없애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남과 같아지려고 노력할수록 사회로부터 피상적인 인정도 더 많이 받는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당신에게 무언가를 색다르게 하고 싶다는 욕망이 있다고 하자. 새로운 스타일로 옷을 입고 싶다든가 나이 많은 사람 혹은 아주 어린 사람과 데이트를 하고 싶다거나 평범함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하자. 만약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당신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당신이 하는 일이 이미 많은 사람이 하고 있는 방식이라면 거기엔 내가 틀렸다라는 두려움이 생길 여지가 거의 없다. 하지만 무언가를 하기 위해 늘 주변 사람들을 살펴야 한다면 꼼짝없이 자기 비교의 덫에 걸린다. 희생물이 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행동을 자기 신념에 따르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신념을 강박적으로 고집하는 사람 역시 사회적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만큼이나 그 사회의 희생물이다. 그는 단지 무조건 사회 통념과 반대로 하는 사람일 뿐이다. 유진은 무엇을 결정할 때 주변의 평판이 아닌 자기 내면의 상식을 따르라는 말이다. 당신은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일 뿐더러 진실로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같아져야 할 이유가 없다. 자기 비교라는 미로를 빠져나오기 위해선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려는 순간 그 비교를 당장 멈추어야 한다.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도 다른 사람을 상대하면서 스스로 비교하고 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 당장 비교를 멈춰라. 그것만이 나쁜 버릇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이다. 내가 나를 존중해야 타인도 나를 존중한다. 모든 사람은 전혀 모르는 이에게 더 친절하다.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보다
더 친절하게 대한다. 당신은 평소 어떤 대우를 받는가? 반복적으로 이용당하거나 무시당하는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가? 사람들이 아무런 상의 없이 계획을 세워놓고는 당신에게 그저 따라오라고 하지는 않는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주변인의 기대에 맞춰 하기 싫은 역할을 억지로 하고 있진 않은가? 나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내담자와 친구들에게 수많은 한탄과 호소를 들어왔다. 그럴 때마다 나의 반응은 한결같다. 어떻게 대우하라고 가르친 그대로 대우받는 겁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당신의 생각과 행동을 되돌아보라. 혹시 그렇게 하도록 당신이 허락한 것은 아닌가? 계속 그렇게 하도록 격려한 것은 아닌가? 남들에게서 그렇게 대우받는 것이 당신 책임이 아니고 그들 탓이라면 당신은 어떤 일에서든 무기력한 위치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수천 년 전 이미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욕은 그들이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모욕이라는 관점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모욕감이 일어난다. 다시 말해, 그 도발을 우리 자신의 의견으로 받아들일 때 모욕감이 생기는 것이다. 인내가 항상 미덕이 되지는 않는다. 인간관계에서 인내는 상대에게 나를 마음대로 취급하라고 가르치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만약 당신이 부당한 대우를 그저 인내하고 있고 그것이 꽤 오래되었다면 당신을 그렇게 취급해도 저항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보내는 셈이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참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행동하면 상대방은 그 행동을 멈춘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기력한 당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당신을 취급하는 것이다. 조용히 참기만 하면 그들은 당신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권리를 얻은 양 행동한다. 당신이 계속 그렇게 취급해도 된다고 그들에게 가르친 꼴이기 때문이다.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말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사실이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스페인 작가 페르난도 로자스가 한 말이다. 희생물이 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긴 대화를 통해 전달하고자 한다면 그 결말은 당신과 상대방 사이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맞아. 우리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 깜빡했어. 인간관계는 온건한 대화로 달라지지 않는다. 대화로 해결하자는 것은 삶의 방해꾼들이 흔히 쓰는 수법인데 결국 같은 문제가 또 반복된다. 대화 내용은 모두 잊어버리고 예전과 동일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다시 대화를 나누고 서로 합의하고 문제점을 바로잡겠지만 당신이 알게 되는 바는 말뿐인 함정에 더 깊이 빠졌다는 사실이다. 최선의 해결책은 행동이라는 점을 깨닫기 전까지 우리는 문제 해결을 상당 부분 대화에 의존한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이 심리 상담사와 대화를 하고 심리 상담사는 내담자에게 끔찍한 이야기들을 끝도 없이 듣는 식이다. 여기서 유의미한 사실은 하나밖에 없다. 단지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다는 것, 그뿐이다. 상담 치료는 새로운 행동을 배우는 학습이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상처를 이야기하고 그로부터 동정과 공감을 얻는 것으로 대화가 끝이 난다면 당신은 이중으로 고통받을 뿐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곳에 없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선생은 행동이다. 단호한 결심을 표현하는 행동은 선의로 포장된 수백만 개의 말보다 가치가 있다. 어린아이들이 자기 또래를 어떻게 괴롭히는지를 보라. 10중 8구는 덩치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괴롭힌다.
작은 아이들은 큰 아이에게 애원하거나 울고불고 소리를 지르겠지만 그렇다고 괴롭힘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 만약 작은 아이가 어느 날 냅다 주먹으로 반격을 했다고 하자. 그러면 덩치 큰 아이에게는 두려움이 생긴다. 덩치도 훨씬 작은 놈이 나랑 싸우겠다니 이거 만만치 않은데 괜히 계속 괴롭히다가 망신당하는 건 아닐까? 내버려두고 다른 놈이나 골라야겠다. 행동은 나를 괴롭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방법이다. 다시 괴롭힘을 당할 수 있을지라도 당당히 맞서라.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비열한 행위는 막을 수 없다. 방해꾼들의 감언 이설과 약속 같은 것들은 믿지 말라. 그들은 행동으로 저항하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괴롭히려 든다. 사상가 칼라일은 이렇게 말했다. 누군가 그런 짓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그것에 대해 그와 얘기하지 않는 편이 낫다. 얘기를 많이 할수록 그는 그 짓만 하려고 할 것이다. 현실을 직시해야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당신의 의견과 상관없이 존재한다. 사람들은 현실 그 자체보다 현실에 대한 믿음과 태도 때문에 희생당할 때가 많다. 부정하고 싶겠지만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일 수 있다. 우리가 매일 쓰는 단어와 문장이 그 증거다. 현실 자체를 반영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현실을 판단한 언어들이다. 예를 들어 날씨 정말 별로야 와 같은 말이 그렇다. 흔히 쓰이지만 현실을 그대로 투영한 말은 아니다. 그날의 날씨가 별로라는 생각은 당신의 판단일 뿐이다. 비 오는 날이 당신에게 별로라면 당신은 농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날씨 그 자체는 당신의 의견과 상관없이 흘러간다. 자연 상태는 좋고 싫음의 가치 판단과 관계가 없다. 현실에 대한 당신의 판단이 자신을 희생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말한다면 괜한 트집 잡기처럼 들릴 것이다. 하지만 현실과 판단을 혼동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비가 왔다고 해서 그날 하루가 형편없어야 하는 이유는 없지 않은가. 현실과 판단이 동일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면 당신의 운명은 스스로 부과한 비통함으로 가득 차게 된다. 갈등은 당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세상이 흘러가는 상황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갈등을 해결하려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길밖에 없다. 다음은 1899년 스테판 크레인이 쓴 전쟁은 친절하다, War is kind라는 시에서 발췌한 대목이다. 한 남자가 우주에게 말했다. 우주여, 내가 여기에 존재합니다. 우주가 대답했다.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무언가를 해야 할 의무가 생기진 않는다. 이것이 현실의 본질이다. 세상은 당신에게 빚을 지고 있지 않다. 당신의 삶에 관심도 없다. 세상을 향한 당신의 희망은 당신의 삶만 힘들어지게 할 뿐이다. 현실은 그냥 당신의 요구와 당신의 주장과는 별개로 존재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불공정과 불의를 바꾸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뜻하는 말은 아니다. 변화는 진보와 성장의 핵심이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은 그냥 끝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로부터 배워야 할 뿐 화를 낼 필요는 없다. 이미 일어난 일을 그것이 좋다 혹은 나쁘다라고 판단하여 그것이 마치 실제하는 것처럼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상심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 하는 말이다. 분노에 사로잡혀 이 말을 했다면 당신은 재물이 된다. 현실이 기대와 다르다고 화를 낼수록 운명의 사슬에 단단히 묶인다. 그 대신 이렇게 말하라. 일이 터졌군. 멈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지. 그리고 다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어. 현실에 대한 판단은 우리의 행복을 지키고 우리 가치를 보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름답다는 표현 또한 현실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꽃이 아름답다, 향기가 좋다는 표현은 현재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 마찬가지로 좋다, 흥미롭다, 순수하다, 기가 막히다, 우아하다, 정교하다, 사랑스럽다, 짜릿하다 와 같은 수만 가지 표현들 또한 우리에게 이롭다. 이러한 판단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지 않는다. 신이나 운명, 세상 혹은 다른 일을 탓하지 않게 하며 진보와 성장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매일 마주하는 일상에서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자신의 모습이 달라진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 창의적 행동을 하며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 능력은 누구에게나 있다. 적극적인 자세로 두려움 없이 일상을 마주하면 우리의 생활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은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죽은 후에는 그 반대의 것을 영원히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작가는 또한 자유롭게 살기 위한 100가지 행동 리스트를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사랑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여러분 모두에게 편안하고 좋은 시간이 되어드렸기를 바라며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